자, 4월 26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CSS 부분을 보고 있고요. 어제까지 해서 마진이라고 하는 습성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디스플레이, 플루트, 포지션이라는 세 가지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금요일날 세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SCSS라고 하는 주제는 뭐 굳이 그 백엔드를 공부하는 분들이 다룰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에서는 했었는데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단원까지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SCSS가 뭐냐면은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컴파일을 하면은 아웃풋으로 CSS가 나와요. 그러니까 CSS가 지금 변수도 없고 연산자도 없고 함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먹기 그지 같다. 그러니까 아예 코딩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약간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이제 연산하고 뭐 대충 그렇게 코딩스럽게 짜면은 컴파일을 했을 때 CSS가 만들어져. 그거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를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이제 리액트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뤄야 되는 건데 자바 쪽에서는 얘를 쓰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백엔드 하는 분들이 이걸 쓸 이유는 없어서 일단 CSS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 스프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이드 과목은 그냥 요점만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얼른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시켜야 돼. 그래야 자바스크립트 쪽에 에이작스를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제서야 내가 다룰 수 있는 스프링 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프링을 이런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랑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이드 과목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봅시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개요를 이야기했고, 자, 오늘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HTML 태그를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로 나누고 있죠. 이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의 가장 큰 특징은 문단을 구성하느냐, 문장을 구성하느냐예요. 이러한 특성을 띌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이 디스플레이예요. 크게 디스플레이 블록과 인라인에서 파생을 해요. 디스플레이 블록은요, 블록 레벨들이 갖고 있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문단처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A 태그는 문장이잖아요. 얘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꾸면 얘가 그때부터 문단이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줄바꿈이 되는 거죠. 인라인 요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은 인라인 레벨의 기본값이에요. 문장처럼 구성해요. 근데 CSS에서 블록과 인라인을 구성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블록 레벨 요소는 위드스랑 헤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인라인 요소는 위드스 헤이트 죽어라 백날 줘봐야 안 먹어요. A 태그한테 위드스 헤이트 백날 줘봐야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태그한테 위드스 헤이트를 주고 싶으면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고 나서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라인 요소는요, 패딩이나 마진에 대해서 상하단을 안 먹어요. 패딩 탑, 패딩 보통 이걸 안 먹어요. 좌우로는 먹지만.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특성에서는 옆에 띄어쓰기는 가능하지만 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아래 줄간격 같은 걸 맞추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블록과 인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얘는 인라인과 블록의 특성을 합친 거예요. 일단은 블록 레벨 요소가 크기 지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인라인 요소에 문장처럼 구성할 수 있게 해줘요. 크기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잘 안 써요. 디스플레이 논, 화면에서 숨겨버립니다. 화면에서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속성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밖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드, 테이블, 테이블로 테이블 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플렉스가 테이블로 테이블 셀은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 div 태그들을 마치 표처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갤러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사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던 애인데 저 20년 동안 이거 써본 적이 5번도 안 남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몰라서 안 썼는데 이거를 알고 나면서 왜 안 썼냐면은 비교적 최신 기능으로 플렉스가 나왔어요. 얘가 다른 애들을 다 씹어먹고 다녀. 얘가 기능이 진짜 어마무시해서 테이블을 쓸 이유가 1도 없어졌어요. 플렉스가 나온 다음에 플렉스를 조금 간결화해서 그리드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리드를 굳이 안 써도 플렉스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서 저는 그냥 플렉스에 올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블록, 인라인 블록 요거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노는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그냥 한번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플렉스를 그렇게 열심히 자랑해놓고서 왜 안 하느냐, 할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단어를 따로 뺐어요. 끝장나게 어려운데 익혀놓고 나니까 세상 편해.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거 디스플레이 속성 플렉스밖에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되게 막강한 속성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블록과 인라인을 구별하는 거는 CSS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뭔가 그럴싸한 거 만들 때는 플렉스로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이 플렉스를 잘 다루면은 나중에 다룰 이 플루트라는 속성을 거의 안 쓰게 돼요. 플렉스가 나오기 전에는 플루트로 많이 썼고요. 플루트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도 되고 플렉스를 써도 되는데, 플렉스를 사용하는 공정이 100이라고 치면 난이도는 쉬운데 작업할 게 100개예요. 얘는 난이도가 겁나 어려운데 작업해야 될 공정은 50에서 60 정도 돼요. 짧고 굵게 갈 거냐 가늘고 길게 갈 거냐의 차이 정도. 나중에 같이 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디스플레이 블록하고 인라인을 좀 구별해 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이 간단한 브라우저라는 게 스프링에서 뜨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더라고요. 스프링하고 1도 연관 없는 애더라고요. 자, div 태그 2개와 스판 태그 2개를 놨어요. 그리고 div 태그와 스판 태그한테 동시에 위드스 100과 헤이트 50을 줬습니다. 그럼 div 태그는 사이즈가 먹었는데 스판은 사이즈 안 먹는 거 보이죠? 각각 영역 구별하려고 배경 색깔 줬어요. 이때 div 태그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꾸고 스판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면 이 둘의 특성이 바뀌어요. div 태그가 문장을 구성하고 스판 태그가 문단을 구성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특성이 바뀌지만
웹브라우저나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이 태그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맥락을 인식할 때 div가 문단이고 스판이 문장이다라는 거는 안 바뀌어요. 이 안에 문장의 목적을 기계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이거는 문단이고 얘는 문장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만 바꾼다라는 겁니다. CSS는요. 자, 그럼 인라인 블록은 뭐냐? 내가 브라우저 왜 닫았지? 자, div 태그 두 개를 놨어요. 자, div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다르게 줬고요. div 태그한테 display inline이라고 주면은 문장으로 구성되면서 사이즈를 잊어버리죠. 인라인 블록이라고 가면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사이즈를 가지고 가요. 문장을 가져가는데 사이즈를 가져가요. 여러 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이 흰 여백 보이죠? 이거 뭔지 알아보겠어요? 자, 문장과 문장이에요. 문장 사이에 줄바꿈 돼 있죠. HTML은 엔터키랑 띄어쓰기 백날 써봐야 뭘로 인식한다? 띄어쓰기 하나. 그러니까 소스 정렬하겠다고 이렇게 엔터키 친 게 공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없애면 딱 붙죠. 그렇다고 소스 정렬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인라인 블록의 단점은 이거예요. 의도치 않은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이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버려. 그러면 주석으로 인식되니까 줄바꿈이 인식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꼼수예요. 실제로 이렇게 코딩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의도치 않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플루트라든지 플렉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인라인 블록은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자, 기본적인 속성의 특성을 봤었어요. 그러면 링크에 디스플레이 속성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목록 정의한테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링크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링크 디스플레이. 이건 안 되겠다. 자, 지금 요 컨텐츠를 보면은 대충 봤을 때 요 정도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그림, 뭐 이렇게 글자, 뭐 이 영역을 해서 다 클릭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마우스 커서 바뀌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부분을 찍어 볼게요. A 태그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자, 원래 링크라 함은 아무리 영역이 이만하다고 해도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그림하고 글자 위만 클릭할 수 있지, 링크는 영역을 지정하지는 못해요. 커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지금 글자 위는 클릭할 수 있을지언정 빈 공간은 클릭 못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빈 공간도 어림잡아서 다 클릭할 수 있게 영역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A 태그한테 width랑 height를 줘야 돼. 그러면 A 태그가 자기가 부여받은 사이즈 안에서는 다 클릭할 수 있게끔 되는데, 문제는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링크가 이렇게 영역을 다 클릭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위드스 헤이트가 먹으니까. CSS 속성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내용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항상 이 조합은 국룰이다라고 하는 공식 같은 게 생겨요.
A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록 받고 위드스 헤이트 주는 건 국룰이에요. 이런 공식들이 몇 개가 생겨요. 자, 이제 CSS가 우리가 본 게 좀 많아졌기 때문에 속성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이브 서버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세요. 자, 처음에 링크 4개를 넣은 겁니다. 클래스로 링크라고 걸었죠? 자, 점 링크한테 글자 크기 14에 한 줄의 높이 40. 글자 폰트는 굴림으로 잡아요. 자, 글자 크기랑 한 줄 높이가 좀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하 여백은 0으로 주고 좌우 500은 15로 줬어요. 요 좌우에 링크가 이렇게 있을 때 좌우에 15씩의 여백을 준다고요. 이걸로 보면 조금 알아보기 힘드네. 얘가 짱이야. 자, 여백을 줄게요. 창배열이 참 번거롭다. 수업 자체를 듀얼 모니터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백 가지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백이 생겼으니까 여기 초록색이 지금 패딩이거든요. 여백이 생겼으니까 여백만큼 간격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링크 밑줄 없앴어요. 이제 여태까지 봤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줄씩 주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예측하고 잘 봐야 돼요. 자,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줍니다. 그럼 지금 한 줄로 늘어서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단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링크는 기본적으로 가로축으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고 높이는 자기 내용만큼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링크가 이제 문단을 차지하는 동안은 여기를 다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드스 오토 가득 채우고 높이 40으로 잡습니다. 자, A 태그의 높이가 40이죠. 그 다음에 한 줄의 높이는 얼마예요 지금? 라인 8는 40이죠. 잘 보세요. 박스 높이를 그냥 40으로만 주면 이 텍스트는 높이가 40인 박스에서 왼쪽 상단에 붙어요. 이게 기본값이야. 근데 라인 8의 의미는 뭐였어요? 한 줄의 가상의 높이를 만들고 거기서 새로 가운데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스의 헤이트와 라인 헤이트가 일치하면은 박스 안에서 텍스트를 새로 중앙에 갖다 놓는 효과를 갖고 와요. CSS가 이런 게 무서워. 엉뚱한 애들이 엉켜갖고 의도치 않은 이상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조합이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되게 시시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세상 심오해질 거야. 단 이때는 텍스트가 한 줄일 때만 유효합니다. 두 줄일 때는 40씩 두 줄이 돼버리니까 박스를 벌써 나버릴 거예요. 텍스트가 한 줄일 때만 유효한 거예요. 자, 얘네한테 이제 테두리 아랫면을 다 칩니다. 이게 사이사이에 구분선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거를 보더를 주면은 여기에 위에도 테두리가 사방팔방 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테두리가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두리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바짝 확대해보면 여기 테두리 두 개 겹친 거 보이죠? 이게 싫으니까 박스별로 아랫면만 테두리를 준 거야. 자, 그럼 짝이 안 맞잖아요. 위에를 뚜껑을 닫던지 밑에를 뚜껑을 열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크 중에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거한테 위에 뚜껑을 닫아요. 보더 탑.
첫 번째 것만 위에 뚜껑을 따로 닫아준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맞죠 이제? 자 이제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쪼로록 효과를 줍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여러 개가 조합돼서 쓰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서서히. 자,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투라인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아까 거를 그냥 응용을 했는데 원문은 이거예요. 자, 링크는 HTML 태그 분류상 인라인 레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블록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문장 안에 문단을 못 넣어요. 그쵸? 그래서 A 태그에 뭔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팸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A 태그 안에 뭐 그림을 넣는다거나 제목을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든다거나 H1 태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이론만 따지게 되면은 구현할 때 되게 불편해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웹표준 위배는 그냥 무시하고 A 태그 안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추세이기는 해요. 이건 너무 원칙만 따진 코드예요 지금. 자, 제목으로 들어갈 클래스하고 그 밑에 설명글 이렇게 들어갈 거를 만들었고요. 클래스 링크입니다. 자, 다시 링크한테 글자 크기 16 굴림 라인 8 안 걸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두 줄씩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라인 8 들어가면 40짜리가 두 개가 맞물려지니까 간격이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자, 링크에 상하 여백 10과 좌우 115를 줍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상하 패딩 안 먹고 있어요. 글자 색깔 바꿔주고요. 밑줄 빼줍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바꾸면 링크 안에서 한 줄로 나옵니다. 이 안에 스판 태그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한 줄짜리를 정렬할 때는 박스의 높이랑 라인 헤이트를 똑같이 맞추면 텍스트가 세로 중앙으로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텍스트가 두 줄이에요. 두 줄이니까 얘네한테 라인 헤이트를 똑같이 주면 줄간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붙이고 링크가 이 안에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라인 헤이트를 안 맞추고 위아래로 패딩을 걸어요. 여백을 잡아서 마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패딩 상하 1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링크 영역을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위아래 초록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거 있죠? 저게 지금 패딩이에요. 주황색은 마진, 초록색은 패딩. 자, 넓이 오토 잡아주고 높이도 오토. 아까는 헤이트 40으로 했는데 높이를 그냥 오토로 줬어요. 내용만큼 알아서 차지하라고. 왜냐면은 문장을 박스 가운데 놓으려고 위아래 여백을 줘서 설정했기 때문에 높이를 주면 지가 알아서 패딩만큼 잡겠지. 자, 이제 아래줄 선 아까처럼 또 긋니다. 아까도 아래쪽에 테두리 걸었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위에 뚜껑 닫아줬고요. 자, 이제 서브젝트와 이 상세 설명 얘네들을 잡아보자고요. 마우스 올릴 때 색깔 변한 거 똑같고. 자, 링크 안에 스판 태그. 스판 태그라고 하는 거는 제목과 내용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니까 이제 제목과 내용이 문단으로 구성되겠네. 자, 지금 끝까지 가면 이렇게 줄바꿔 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 안 바꾸죠? 텍스트 오버플로우 히든 같이 주면은
말줄임을 하죠. 자, 파이어폭스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잊어버리세요. 요즘 파이어폭스 잘 안 쓰니까. 자, 제목 부분. 이 중에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가 있어요. 제목 부분은 조금 굵게. 글자 크기 조금 크게. 그리고 아래 내용을 조금 떨어뜨리려고 자기 스스로 여백을 조금 넣었어요. 밑으로 좀 밀겠죠. 내용 부분은 글자 좀 작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가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이미지도 또 나오면은 느낌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그 위에 제목과 텍스트, 밑에 뭐 텍스트 이렇게 넣는데 이 예제에서의 핵심은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모든 메뉴는 무조건 목록 정의입니다. 다른 태그는 그냥 안 된다, 금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넣기가 되게 힘들어져. 목록 정의가 아니면. 근데 이 목록 정의를 쓸 때 되게 애매한 게 앞에 붙어 있는 저 땡땡이들이 되게 애매하다고요. 자, 일단 바디 태그에 있는 기본 여백 없앴고요. A 태그에 밑줄 빼고 글자 색깔 맞춰주고 글자 크기랑 뭐 이런 거 설정했어요. 이렇게. 자, 목록 정의한테 리스트 스타일을 농이라고 주면 앞에 땡땡이가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지금 들여쓰기가 돼 있죠. 자, 얘가 들어있는 거 보면은 UL 태그를 잡았을 때 초록색은 패딩이고 주황색은 마진이라고 그랬죠. 얘는 패딩하고 마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딩하고 마진은 0으로 꺼야 돼. 그러면 이제 UL 안에 LI가 들어가 있는 게 div 태그들을 중첩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목록 정의 태그 쓸 때 항상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모양을 내가 맞게 꾸미는 거죠. 자, li 태그는 전부 아래쪽에 테두리 칩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테두리 쭉 친 거고요. 또 첫 번째 거 위에 뚜껑 닫았어요. 그럼 li 태그 사이 이렇게 행처럼 만들어졌죠. 자, li 태그 안에 a는 디스플레이 블록. 지금은 링크 글자는 클릭 가능한데 여기 빈 곳은 클릭 못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하면 한 줄을 다 채우겠죠. 여백 상하 좌우 주고 넓이 가득 채워서 링크가 이 한 줄을 온전하게 다 클릭할 수 있게끔 해줘요. 마우스 올렸을 때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바꿔주고요. 끝났네. 그러니까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할 때는 모든 목록 정의는 이렇게 초기화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UL이나 OL한테 리스트 스타일문 패딩형, 마진형을 부여하면은 이중으로 중첩된 DIV처럼 초기화돼요. 이때부터 li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조절하거나 뭐 해서 메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디스플레이 속성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몇 가지 응용 케이스 소개했어요. 자, 3시까지 연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봅시다. 네. 플로트 속성 시작할게요. 플로트가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플로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약간 이론적인 성격의 예제들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좀 약간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제시하는 예제예요. 자, 플루트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터넷에서 게시글 보다 보면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봤을 때 그림은 문장 그냥 한 줄이라 그랬죠. 보통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온라인상의 컨텐츠 보다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고정돼 있고 글자들이 그 옆에 이렇게 흘러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게 플루트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나 박스를 부모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문장이 그 옆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플루트라고 하는 속성이 레프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라이트라고 지정되면 옆 반대쪽으로 가겠죠. 노는 해제, 인허릿은 부모 값을 상속받는다는데 상속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플루트 속성의 기본 특성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박스 원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고요. 만약에 배포된 자료 이미지 파일이 없으면 그냥 적당히 아무 파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박스의 사이즈를 잡아주고 테두리 치고 마진을 지금 상단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러니까 아래쪽하고 왼쪽에 줘놨어요. 마진을 빼면은 이렇게 붙는데 마진을 주고 나면은 간격이 좀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은 넓이를 100%로 잡아서 박스 안에서 100%를 차지하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한테 플루트 라이트를 주면은 이 박스가 오른쪽에 고정되고 글자가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진 여백을 마진을 안 주면 글자가 너무 옆에 바짝 붙이니까 요 간격하고 요 밑에 요 간격 여기를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줘놓은 거예요. 그럼 플루트를 레프트로 주면은 반대로가 되겠죠. 그럼 마진 방향도 바꿔줘야겠죠. 여기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게 플루트의 기본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자, 박스 두 개를 이렇게 놨어요. div가 있고 div가 있고 그 밑에 피택으로 문장들이 있죠. 플루트 속성은 박스의 범위를 뚫고 다녀요. 자, 플루트 레프트 그러면은 박스 원이 왼쪽에 붙박이가 됐죠. 자, 잘 보세요. 박스 원을 옆에다 붙박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오려고 들어요. 플루트를 걸면은 여기다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 얘가 왼쪽에 고정이 되고 다른 애들을 오른쪽으로 끌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텍스트들은 그냥 끌러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문단 박스잖아요. 얘가 이 자리에서 지 혼자 문단을 만들려고 버텨요. 땡기는 힘과 버티는 힘, 밑에서 끌려 올라오는 힘이 충돌이 나서 박스2가 찌그러져요. 박스2 글자는 남아있는데 박스 자체가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리고 얘네는 끌려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 막힌 거예요. 박스2에. 자, 그럼 박스2한테 이제 플루트 라이트를 주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붙박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들은 남은 공간으로 끌려 올라와요. 이제부터 브라우저 폭에 따라서 글자를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글자를 짜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느 순간 다 맞닥뜨리면은 얘네가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딱 달라붙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아예 애당초 플루트 레프트 라이트를 주는데 한 녀석은 넓이를 30%, 한 녀석은 70%를 주면 자, 플루트 레프트가 있는데 얘가 넓이 30%, 얘가 플루트 라이트인데 넓이 70%, 그럼 둘이 합쳐서 100%죠. 가운데 공간이 남을까요? 안 남죠? 그럼 이제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죠.
P 태그는 지금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감싸놨는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박스 두 개를 가로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플루트의 기본 특성이에요. 자, 플루트의 제약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가상 클래스를 하나 더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div 태그를 중첩해놨어요. 패런트 안에 차일드가 있고 박스 1이 있는 거죠. 글자가. 자, 패런트한테는 넓이 250에 테두리 치고 배경 색깔 주고 가운데 정렬. 적당히 데코레이션 한 겁니다. 차일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그냥 영역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가상 클래스 애프터와 비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parent.bifo는요, 시작 태그 직후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 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비포나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쓰면은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컨텐트는 그 자리에 인라인 레벨의 태그 영역을 잡아줘요. 그래서 CSS로 컨텐트에다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뭔가 CSS가 HTML에 관여를 해요.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박스처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꾸거나 배경 이미지 넣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져요. 애프터는 종료 태그 직전입니다. 마찬가지로 CSS가 HTML에 관여를 해요. 차일드의 비포, 그럼 차일드의 시작 태그 직후가 되겠죠? 거기에 뭔가 내용을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차일드 애프터 종료 태그 직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애프터나 비포를 쓰면은 HTML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CSS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예요. 그림이 있고요. 여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세트를 만들어서 그림이 있고 문장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네, 이렇게 적당히 텍스트를 놨는데, 이따가 이거 실습하실 때 텍스트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인터넷에 뉴스 기사 아무거나 갖다 붙이셔도 돼요. 박스 1하고 2는 사이즈 적당히 잡고 이미지는 그 안에서 100% 주게 하고요. 자, 이제 이 텍스트를 옆으로 끌고 갈 거예요. 진짜 매거진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은 텍스트를 그 옆에 끌고 오게 하고, 이미지는 오른쪽에 붙인 다음에 또 이쪽에 텍스트가 오게 하고, 그래서 지그재그처럼 이제 매거진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1한테 마진 주고 플루트 레프트를 줍니다. 그럼 밑에 있는 글자가 끌려 올라오겠죠. 자, 끌려 올라오고 이렇게 남았죠? 근데 이 플루트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를 지금 플루트를 줬잖아요. 그럼 얘네가 끌려 올라갔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 이 태그의 그 포함 관계를 다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플루트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끼쳐요. 자, 얘한테도 플루트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박스터한테 플루트 라이트를 줍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아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고 텍스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 정도야. 근데 넓어지면은 서로 간섭이 생겨요. 이렇게 영역의 간섭이. 그러니까 딱 맞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영역의 간섭이 생기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수많은 상호 의존성.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지금 여기 꽤 차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문단이 여기서 딱 알맞게 끝난 다음에 요 두 번째 문단이 밑에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거는 문단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플루트를 연달아서 쓰면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가 좀 제한이 생겨요. 방법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사용했던 플루트를 오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끝나면, 여기 내용이 끝난 지점에서 이 박스원이 사용한 플루트를 여기서 오프를 시켜줘야 돼. 이 위치에서 플루트를 오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태그를 하나 더 감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이제 CSS로 플루트를 오프시키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플루트 쓸 때 국룰은요, 부모를 감싸주고 부모 애프터한테 플루트를 오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에서 컨텐트 공백으로 주고요. 그럼 인라인 요소가 삽입되죠. 플루트는 디스플레이 요소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그 블록 레벨에만 줄 수 있어요. 플루트는 블록 레벨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고 플루트 오프, 클리어 보스와 플루트 논을 주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랑 여기다가 주면은 플루트가 오프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문단이 무난하게 시작을 합니다. 문단이 완전 나눠진 게 보이죠. 이렇게 플루트를 마무리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플루트 마감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박스가 중첩됐을 때는 플루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자, 이제 기본 태그는 변화 안 보여줘도 되죠? 자, 부모가 테두리가 감싸고 있고 여기 내용이 있어요. 요 그림 옆에는 글자들이 또 있다고 치자고요.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서 기사를 조금 가져와 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플루트 먹혀있나? 자,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글자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림이 있는 박스한테 플루트를 줄게요. 자, 잘 된 것 같죠? 잘 보세요. 플루트가 부여되면은요, 부모가 걔를 감싸지 못합니다. 지금 이 까만색 점선 테두리가 감싸고 있는 건 텍스트이지 얘가 아닙니다. 증명해 볼게요. 그쵸? 넓어지니까 글자만 감싸지 얘는 못 감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영역이랑 겹쳐요. 여기서 그나마 글자가 있기에망정이 글자가 없으면 플루트를 전혀 못 감싸니까 부모는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플루트가 자식을 온전히 감쌀 수 있게 하려면 부모가 끝나기 전에 이전의 플루트 속성을 오프 시켜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부모 요소한테 마감 플루트 마무리하는 속성을 주고, 여기다가 마무리하는 속성을 주고 플루트를 오프 시키는 처리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부모가 플루트 된 요소를 제대로 감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플루트 쓸 때 부모한테 속성을 오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공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플루트 속성 해제,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써서 해제해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플루트가 이제 들어가면은 사이즈가 똑같은 박스한테 플루트를 다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지들끼리 테트리스를 하기 시작을 해요. div 태그에 사이즈를 주고 플루트 속성으로 테트리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로 넓이가 800인 div를 이렇게 부모로 만들고요. 그 안에 자식 div 5개를 넣고 사이즈 다 똑같이 줬어요. 사이즈랑 배경 색깔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부모한테 미리 플루트를 오프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박스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줄게요. 그럼 얘가 왼쪽 고정이고 박스2는 찌그러지겠죠. 박스2랑 박스3가 텍스트가 겹쳐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 겹친 거 보이죠? 자, 이제 박스2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또 줍니다. 그럼 아까 그 파란색 박스가 왼쪽에 고정되려고 하는데 이미 박스1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럼 그 옆자리로 가요. 이렇게 박스3를 또 플루트 레프트 주면 그 옆으로 가겠죠. 박스4를 또 플루트 레프트 주면 그 옆으로 가겠죠. 박스5는 완전히 찌그러졌죠. 자, 박스5한테 플루트 레프트 주면 더 이상 옆에 공간이 없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대신에 부모가 얘네들을 못 감싸죠. 그래서 마감 처리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미지 갤러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럼 얘네가 사이즈가 서로 다르면 어떨까? 얘네가 사이즈가 서로 다르면 어떨까요? 자, 컨테이너한테 800 전체 부모 박스에 회색 점선 800 주고 테두리 여백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div 태그 5개를 쪼르륵 박아 놓고요. 얘네한테 전부 배경 색깔 주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div 태그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미리 다 줬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마감지 다 줘놓고요. 자, 플루트 속성을 부여하면 일단 다 찌그러져요. 특별히 사이즈를 주지 않는 이상. 자, 부모의 넓이는 800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박스의 넓이를 800으로 주고 높이를 100으로 줍니다. 이 부모 공간의 전체 넓이가 800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 혼자 가득 차겠죠. 나머지 애들은 밑으로 밀립니다. 자, 다음에 넓이를 200으로 주고 높이를 300으로 줍니다. 지 혼자 이만큼 커지겠죠? 자, 지금 옆에 남는 공간은 600이에요. 자, 박스 3 넓이 600으로 주고 높이 150으로 줍니다. 그럼 박스 3가 남은 공간 지 혼자 다 차지하겠죠. 테트리스예요. 자, 박스 4는 넓이 300에 150, 박스 5도 넓이 300에 15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웹페이지 영역이 생겨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9번 예제는 9번하고 10번 예제는 실제 응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랑 요거 만들어 보는 거. 근데 10번 예제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아마 배포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각자 구하시면 돼요. 똑같은 이미지 다 넣어도 되고. 우리 와이프 사진이라 배포 못해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4시 10분이요? 자, 요번에는 이제 화면 영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플루트라는 특성이 더 많이 쓰이지만 이 플루트 방식을 사용한, 말을 잘못했다. 다시요. 지금은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점점 더 주류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 플렉스가 나오기 전까지 플루트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주였어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플루트 방식은 현재 유효한 방식이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엔드 개발을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플렉스까지 안 가고 플루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요맘때까지는 수업할 때 플렉스라는 걸 다루지 않았었고요. 그 이전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던 거 포트폴리오 결과물들도 전부 플루트만 써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화면 영역을 나눌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체 영역을 div라는 감싸는 거예요. 전체 div라는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영역을 잡아요. 일단은 영역이 아무리 테트리스처럼 된다 그래도 일단은 한 방향으로 다 잡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장치 특성상 세로 방향으로 들어갈 div들을 먼저 쫙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div 안에서 가로 방향으로 또 나누던 세로 방향으로 나누던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로 방향 그 가운데 본문 영역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대로 div를 짜는 거예요. 전체 div 짜고 그 다음에 상단 영역, 가운데 영역, 하단 영역. 보통 이게 베이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영역에 본문으로 들어갈 거 두 개는 div 두 개를 또 놓는 거죠. 아무런 CSS도 만들지 않으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문단으로 구성하니까 아래로 떨궈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의 영역을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영역을 잡을 때는 모든 여백 다 없애놓고요. HTML이랑 바디를 높이 100으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되긴 하지만 주고, 그 다음에 전체 영역의 넓이를 잡아요. 자, 넓이 800에 가운데 오토라고 했으니까 800짜리 박스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단 영역에 적당히 사이즈 주고, 아직까지 각 영역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배경 색상을 다 줘놔요. 높이값도 부여해서 이렇게 적당히 영역을 잡아놔요. 2단계에서 이제 배경 색깔로 요 정도 영역을 잡겠구나 라고 어림잡아 놓는 거예요. 이 배경 색깔은 나중에 다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영역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얘도 가로 영역 넓이부터 최소 높이는 300으로 할게요. 왜냐면 명색이 본문인데 어느 정도 영역은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단 영역 배경 색깔 주고 가운데 채우고 높이 80. 대부분 영역 나눌 때 상단하고 하단은 고정 높이에요. 가운데는 내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니까 가변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본문 영역 바디하고 사이드바로 나눠지죠. 바디 영역을 넓이 640, 노란색 박스 보이죠? 그리고 플루트 레프트, 그 다음에 미네이트 300. 자, 사이드바도 나머지 영역 160을 잡아주고 배경 색깔 파란색 주고 플루트 레프트. 최소 높이 똑같이 300. 자, 그럼 본문이 늘어나면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본문이 늘어나면은 본문을 감싸고 있는 컨텐츠는 같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높이를 미니멈 헤이트로 잡았으니까. 자, 여기 지금 클리어라고 줬는데 여기 마무리하는 코드는 제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컨트롤 Z가 안 되네요. 점 클리어. 지금 여기 본문 영역에 플로트를 줘놨으니까 나중에 하단 영역에 이렇게 삐져 나올 수가 있다고요. 클리어 애프터에 컨텐츠는 땡땡 디스플레이 논, 아이고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플로트 논, 클리어 보스. 이렇게 주면은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작업을 할 때 첫 단계가 원래 예제도 클리어가 없어요. 추가하면 좋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영역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영역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그 산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을 배경 색깔 주고 이렇게 영역들을 박스를 잡아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각각 박스별로 뭔가 내용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상단하고 하단을 먼저 잡아요. 왜냐면은 모든 웹사이트가 상단하고 하단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메인을 잡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5반 학생 한 명이 이제 2달 반 정도 배웠는데 CSS만 놓고 보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1.5일 걸려요 지금. 어제 나한테 이걸 보냈는데 오늘 나한테 이걸 또 보냈어. 이거 했어요 라고. 어차피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기획력까지는 요구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성 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서 작업해도 돼요. 그거를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클론 코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뭐 뺏기는 거지 뭐. 대신에 여기는 모양만 참고하는 거지, 소스는 자기만의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상하면서 재해석을 하는 건데, 거의 하루에 한 페이지면 얘는 지금 당장 취업시켜도 될 것 같아요. 퍼블리셔 취업 희망생이에요. 이 실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은 똑같죠. 이걸 만들어 온 거야. 약간의 사이즈 같은 간격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다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좁게 보이는데 이 친구는 이게 차라리 좀 넓은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자기만의 해석은 좀 들어가요. 글자 크기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커졌죠. 근데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똑같아.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정으로 영역 잡는 단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예제는 이렇게 생긴 갤러리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가로로 쭉 배치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CSS가 전부 이미지 파일 안에, HTML 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CSS 폴더 안에 gallery.css라는 외부 파일로 뺐습니다. 파일이 빠졌죠. 코드가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캐릭터스 UTF-8을 인코딩 정의하는 건데, CSS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없이 들어가면은 소스 보기에서 CSS 파일을 클릭했을 때 인코딩이 지금은 이미 미리 다운 얘가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한글이 다 깨져요. 근데 어차피 코드에 한글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글 깨져도 오히려 더 좋아. 남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캐릭터스 UTF-8은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얘도 목록이니까 목록 정의 태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하나하나를 li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꼭 목록 정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div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게시글 하나를 표현하는데 목록 정의 태그 들어가면 대부분 그 안에는 다 클릭하거든요. 목록 정의 태그 안에 A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이것도 국룰이에요. 여기에 이미지 영역과 제목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li 태그를 여러 개를 쭉 반복하면서 컨텐츠만 좀 대충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미지랑 텍스트 다 똑같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만 놓고 보면은 목록 정의 안에 이미지 넣고 제목 들어가고 이게 다죠.
자, 그럼 이제 CSS 파일에서 HTML에서 CSS는 미리 참조를 해놨고요. 이제 CSS 파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모든 태그에 마진하고 패딩 0으로 뺐고요. 글자 색깔은 까만색하고 글자 크기 12로 다 강제로 맞춰놨습니다. 링크도 다 뺐고, 목록 정의에 패딩하고 마진은 여기서 별로 뺐으니까 얘는 리스트 스타일만 논문 주면 돼요. 요 정도 기본 처리해서 따닥따닥 붙여놓고요. 자, 전체 목록 샵 갤러리가 UL 태그 자체거든요. 이 전체 박스의 넓이를 640으로 잡고 가운데 정렬시켰어요. 요만했던 애가 그러면은 640의 가운데로 배치되는 거죠. 자, 이것도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서 작업하면 더 좋아요. 자, 이따가 플로트 쓸 거니까 마감재 미리 만들어 놨고요. 목록 정의 태그 갤러리에 애프터로 해서 플로트 오프 시키는 거 미리 넣어놨습니다. li 태그를 한 줄에 25%씩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li 태그 하나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주황색은 마진이라 그랬죠? 지금 사이즈가 그러니까 파란색 영역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개당 25%니까 여기다 플로트 레프트 주면은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삐뚤어져요. 왜냐면은 첫 번째 항목은 지금 글자가 요만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게 올라올 때 여기를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일로 올라오는 거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컨텐츠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플루트를 뒀을 때 진짜 테트리스란 거예요. 얘는. 그래서 높이를 다 균일하게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여기 li 태그 안에 전부 텍스트 a 태그를 걸었는데 글자 위가 아닌 부분은 클릭이 안 된다 그랬죠? 글자 위는 클릭이 돼도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a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록 주는 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득 채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비어있는데도 클릭할 수 있게 손가락 바뀌죠? 자, 여백을 줘서 간격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링크 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스판 태그 이미지랑 글자 들어있는 스판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고 가로 사이즈 맞춰주고 이미지는 여기 보면은 이미지 들어있는 썸브라는 클래스 만들어놨거든요. 요 스판 안에서 100%로 채웁니다. 왜냐면 그림이 이 영역보다 조금 작았어요. 자,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거는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림 자체가 이게 정사각형 사이즈거든요. 이미지를 하나 제가 임의로 다른 파일로 하나 갖다 놔볼게요. 자, 2.jpg랑 summer.jpg라는 파일 두 개를 추가해놨어요. html에서 이미지 파일을 저걸로 바꿔볼게요. 특정 영역만. 자, 2.jpg랑 summer.jpg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그 CSS는 아직 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지금 영역 사이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한테 넓이 100%로 채워라 라고 줘요. 그럼 넓이가 100%를 맞춰지는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이렇게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핏 커버. 지금 여기 높이를 안 줘서 그렇구나. 자, 넓이를 100%로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140 헤이트를 140 픽셀로 줘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찌그러들었고 얘는 이미지가
아래에서 위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다가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주면은 주어진 사이즈 안에서 비율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리사이즈하고 남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영역이 이만해요. 근데 원본 이미지가 이만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단 짧은 면을 기준으로 맞춰요. 여기다가 그럼 위아래 남겠죠. 얘는 가로로 기니까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남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야. 남는 부분을 잘라요. 만약에 이미지가 가로로 넓다, 그러면 일단 짧은 면을 기준으로 이 영역, 보여줄 영역에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나가는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여기 첫 번째 이미지처럼 찌그러지지 않게끔 비율 그대로죠? 위아래로 좀 잘린 거예요. 자, 비포 애프터 볼게요. 오브젝트 핏이 없을 때 찌그러지고 얘는 별로 티가 좀 안 나긴 한다. 들어갔을 때 보이는 비율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리사이즈하고 남거나 넘어서는 부분은 알아서 잘라버리는 특성이 오브젝트 핏이에요.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이미지 원래대로 돌리고 이제 코드 원래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텍스트 영역이 이미지랑 너무 딱 붙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거슬렸어요. 텍스트 영역이 조금 더 넓이가 좁아지길 원해서 위드스 95% 그리고 높이 30으로 위드스를 95%로 잡아요. 좀 좁아졌죠. 그리고 한 줄짜리 영역이랑 두 줄짜리 영역이랑 따로 있으니까 높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30픽셀로 맞추고 마진 오토를 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가운데로 올 거예요. 자, 약간 가운데로 옮겼어요. 여기 좀 빈대가 생겼고요. 자, 글자 가운데 정렬시키고요. 글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시키고 위아래 여백을 조금씩 추가해서 간격을 벌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찾아야 돼요. 자, 각각의 게시물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효과 간단하게 줘봤어요. 끝. 자, 요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알고 난 별거 아닌데 자, 작업하는 과정 지금 다 보셨죠? 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스크린샷 찍어서 제출하세요. 자, 5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포지션 속성인데요. 포지션 속성도 1, 2, 3, 4번은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그 응용 문제인데 오늘은 1, 2, 3, 4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5, 6번 한번 미리 보여드리면은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거 응용한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할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네, 레이아웃 잡은 거고요. 상단 메뉴바가 이렇게 여기 메뉴바가 같이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도달하면 이제 멈춰요. 반응은 안 하지.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컨텐츠를 배치할 만해지니까 작업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요소의 배치 방법을 결정해요. 그래서 배치 방법에는 상대좌표, 절대좌표, 고정좌표, 유동좌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좌표가 설정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일단 그 기본이 이제 렐라티브하고 앱솔루트 그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포지션 값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레프트, 탑, 라이트, 보통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줘요. 픽셀이나 퍼센트 단위가 되고요.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기준 선정 방식이 바뀐다고 했는데 픽시드하고 스티키 같은 경우는 절대좌표 방식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렐라티브는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HTML을 코딩했을 때 그 박스의 원래 위치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마다 박스의 원래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대좌표라고 하고요. 주변 요소들은 걔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무조건 브라우저의 끝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근데 부모한테 포지션이 이제 부여되면은 기준점이 부모를 기준으로 가끔 바뀌어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 3개를 나란히 배치를 해놨어요. 별로 뭐 특이사항 없는 상태죠. 박스 3개를 나란히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박스2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줘요. 아무 변화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탑 30, 레프트 30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이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30 이게 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출발점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레프트에서 그럼 오른쪽으로 30 이동하겠죠. 이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주변 애들을 덮어요. 자, 박스 1한테도 똑같이 포지션 부여하고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5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얘도 지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겹치는 순서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HTML 태그 순서예요. 박스 1이 밑에 깔리고 박스 2가 그 위에 덮고 박스 3가 그 위로 덮는 거예요. 근데 박스 3는 포지션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HTML 태그를 옆에서 봤다고 치죠. 박스 1이 있고 박스 2가 있고 박스 3가 있어요. 포지션이 부여되면 걔가 위로 붕 떠요. 그 다음에 박스 2한테 포지션은 좀 위로 또 붕 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끼리 막 움직이니까 겹치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보는 거고. 자, 이때 이제 Z인덱스라는 속성을 줄 수 있는데요. Z인덱스는 겹치는 순서예요. 주면은 얘가 먼저 들어오죠. 얘한테 또 Z인덱스를 준다. Z인덱스는 꼭 순서대로일 생각은 순서대로일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값의 크기만 비교합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덱스니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갖지 마세요. 그냥 크기만 비교해요. Z인덱스가 똑같으면은 HTML 태그 순서고요. Z인덱스를 따로 부과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다 0이니까 태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똑같이 또 박스 3개를 놨습니다. 자, 박스 1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게요. 갑자기 박스 2가 없어지죠. 자, 박스 1한테 포지션을 주면 주변 위로 붕 뜨겠죠. 앱솔루트를 주면은 주변 애들이 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얘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박스 2가 박스 1 자리를 메꾸려고 올라갔는데 박스 1은 그 자리에서 위에 떠있기만 한 거니까 가려지는 거죠. 박스 1을 이동시킵니다. 이동했죠. 뒤에 가려져 있던 박스 2가 나왔죠. 자, 박스 2도 똑같이 옮기는데요. 앱솔루트 방식은 무조건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둘이 기준점이 같으니까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한 위치가 되는 거죠. 무조건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기본적으로는. 자, 박스 3도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겹치죠? 자, 박스 2한테 Z인덱스 1을 줍니다. 그럼 박스 2가 위로 올라오겠죠? 박스 1한테 Z인덱스 100을 줍니다. 맨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겹치는 순서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보통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열리는 기능들은 다른 거 위에 덮어요. 그렇죠? 메뉴 같은 거 마우스 올리면 스르륵 열리는 애들은 보통 기존의 컨텐츠를 위에서 덮는다고요. 걔네들은 Z인덱스를 99999 뭐 그렇게 줘요. 자, 그 다음 이제 픽시드예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동일한데 얘네들은 이제 스크롤이 움직이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스크롤 따라서. 근데 픽시드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이동하더라도 그 화면상에 고정돼 있어요. 고정 좌표예요. 자, 스티킹은 좀 이따 보고. 자, Z 인덱스. 좀 전에 얘기했죠? 겹치는 거. 겹치는 순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타이틀바로 사용할 영역하고 내용 영역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놨는데 전체 여백은 없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바 영역을 가로 100% 높이 40픽셀 배경 색깔 까만색 줬어요. 까만 배경에 까만 글자니까 안 보이겠지. 자, 그 안에 H1 태그한테 글자는 1.2em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 기준으로 120%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박스 높이가 40인데 라인 에이트 40으로 줬으니까 가운데 정렬하라는 얘기고 글자 크기 흰색의 가운데 정렬 적당히 이렇게 놨단 얘기예요. 내용 영역은 높이를 9960에 백그라운드 회색으로 줬습니다. 일단 스크롤하면 같이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픽시드를 주고 레프트 탑 0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럼 갑자기 내용 영역이 사라져. 자, 일단 포지션 픽시드는 스크롤로 움직여도 계속 고정 좌표예요. 자, 그럼 내용 영역이라는 텍스트는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 자, 포지션 픽시드나 앱솔루트를 주면 얘가 붕 뜨면서 밑에 있던 애가 빈자리 메꾸러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 영역이라는 글자는 뒤에 가려진 거예요. 자, 오파시티라는 속성은 투명도를 뜻해요. 1이면은 불투명, 0이면 완전 투명, 0.5면은 반투명이겠죠. 뒤에 가려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완하려면 이 내용 영역이 가려지는 만큼 안쪽에서 여백을 잡아서 내용을 밀어내야 돼요. 타이틀바 높이가 40이니까 패딩 탑을 40을 주면은 가려지는 영역만큼 여백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보정되죠. 얘도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작업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속성값 뭐야 재미없어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되게 심오해진다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요 한 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 한 줄. 포지션 앱솔루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박스 500에 300 사이즈 잡고, 뭐, 차일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박스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위에서 좀 띄워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줘서, 포지션 앱솔루트면 그 창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로 배치가 돼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10, 위에서 아래로 10. 근데 이렇게 잡으면 말 그대로 브라우저 창끝이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가 커지면 브라우저 창끝에 붙어 다녀요. 이렇게. 나는 부모 박스 안에서 놓고 싶었던 건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면요, 무조건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같이 주세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갖고 있는 요소에 부모가 포지션 값을 갖고 있으면 앱솔루트의 기준점이 부모로 바뀝니다. 부모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정된 위치처럼 보이죠. 그럼 왜 하필 렐라티브냐? 앱솔루트로 주면 밑에 있던 애가 끌려 올라와서 가려지잖아요. 디자인 다 깨진다고요. 근데 렐라티브는 포지션만 부여하고 레프트 탑 안 주면 주변에 영향을 안 줬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점 잡는 용이에요. 자, 대부분은 이제 플루트로 이제 영역 잡고 마진 같은 걸로 서로 밀고 땡기고 해서 배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루트로 디테일을 잡아요. 아, 포지션 속성으로 디테일을 잡아요. 맨 마지막에. 말이 꼬였네. 자, 처음에는 이제 플루트로 영역을 잡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걸로 이제 서로 간격을 잡고요. 마진이나 패딩은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마진은 옆에 거를 미는 거죠. 패딩은 지가 그만큼 살을 찌워서 미는 거야.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테일은 포지션을 잡는 건데, 픽시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 웬만해서는 거의 다 앱솔루트를 써요. 근데 얘를 쓰려면 반드시 부모한테 이거를 부여해 놔야 위치 잡는 게 용이하다 입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나머지 예제 2개 6번에 스티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와 각종 효과, 내일은 뭐 요 정도 진행하는 거 목표로 잡을게요. 플렉스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플렉스는 따로 나를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마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너 불필요한 거 다 있어서 몇 개 좀 걸어내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내일 목요일, 글피 금요일, 요번 주에 CSS는 무난히 끝나겠네요. 자, 남은 시간 실습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